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 3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이 불법 입양을 노린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오늘 두 기자의 시선에서 현행 출생신고의 허점과 정부가 추진하는 출생통보제 찬반 의견 짚어봅니다. 또 현장 리포트에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소개합니다. 6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한나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입니다. 다부터널 부근에서 2km 정도 밀리겠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에서 성선아들목까지 잠시 속도 줄이고 이후 원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건들바위 내거리에서 각 방향으로 신호기 고장 있는데요.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서 안전히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삼덕 내거리 방향으로 차간거리 바짝 당겨 이동 중인 모습이고요. 구암로위로는 70 내거리에서 70 나들목 내거리 방향으로 지체되겠습니다. 동북로 큰고개 오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 갖고 지나셔야겠습니다.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어제 세찬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소나기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5에서 60mm 예상되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소나기 영향으로 오늘 아침까지 안개 낀 곳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감속 운행하셔서 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4%입니다. 지금까지 서한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대구 시내버스 요금이 이르면 올 하반기에 30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이르면 4달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용역 수행 기간은 석 달이고 버스 요금 인상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구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6년 12월이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요금이 오른다면 7년 만입니다. 7년 만이면 요금을 좀 오랫동안 동결하긴 했네요.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이 많이 올라서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대구 시내버스 적자 보전에 들어간 12만 2,500억 원이 넘었고요. 도시철도에도 1,8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다만 인상 시점은 가급적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에너지 요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에 대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 역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인상 시점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보죠.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습니다. 경북대 음악학과는 지난해 2학기 채용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진행했는데 심사위원 9명 중 6명이 특정 후보자에게 만점 혹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다른 2명에게는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2명의 심사위원은 점수를 역으로 줬고요. 단 1명만 비교적 고른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수십 명 후보자 중 최종 면접에 오른 3명에 대해서 평가가 이렇게 갈릴 수는 없다는 지적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경북도는 최근에 국악학과 교수들도 채용비리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자교 출신 인력을 임용하려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국악학과 교수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다른 1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채용 당사자도 기소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북대는 지난해 국어국문학과, 사학과도 교수 채용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인데요. 학교 측은 국악학과 사건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규정에 따른 채용 과정을 거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채용 비리가 근절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온라인 부동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가로챈 4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과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이 남성을 붙잡아 사기 행각을 멈춰 세웠는데요. 단기 월세 세입자를 모집한다고 글을 올리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는 중개 수수료를 아낄 겸 중개인 없이 계약하자고 권유한 겁니다. 정작 이곳에는 이미 전세 계약이 체결돼 있고 세입자도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와, 그러면 이미 매물이 아닌데 매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말 황당하네요.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등기부 등본 또 신분증을 보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이렇게 가로챈 금액만 4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약속된 날짜에 입주하려고 연락했을 때 이 남성은 이미 잠적한 뒤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마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부분 생활에서 좀 비대면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약, 특히 온라인 부동산 계약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지적 장애인 여성을 윽박질러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이 여성 앞으로 지급되는 장애 수당까지 가로챈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어제 장애인복지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8년간 함께 살던 지적장애 2급 여성을 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장애수당과 노래방 도우미 수입 등 1억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 뭐 부부 사기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법원도 누구보다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네.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기존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주도해 구속 상태에 있던 여성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형사처벌 전력이 있긴 있나 봅니다. 이런 사기 범죄는 정말 근절돼야 되는데요. 다음 소식 보죠. 한국 전쟁을 전후한 가창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들이 유해를 찾는 발굴 작업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가창댐 바로 아래 약 200여 제곱미터의 경작지를 파헤쳤습니다. 이곳은 희생자 유해 약 39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 곳인데요. 네. 그제 복토 작업과 함께 유해 발굴 조사는 종료됐음에도 유의미한 단서 없이 단추나 쇠붙이, 겨울옷 같은 유류품만 20점 남짓 나온 겁니다. 이 물건들은 1980년 가창댐 증축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로 보인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뼈 조각 단 하나라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결과론적으로 조사지 면적이 상당히 좁았던 데다가 가창댐 건설과 증축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가 있었단 판단이고요. 추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매장지에 대한 증언과 실제 조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더해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2기 진실화해위원회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대구 지역 유해 발굴 사업 계획이 없고요. 당분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 지원을 받거나 유족들이 자체적으로 발굴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관광버스 기사 박호덕입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화물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관광버스 현지는 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4, 5, 6 이래서 조금 바쁜 철입니다. 5, 6, 70대 손님들이 요즘은 남해로 많이 관광하는데요. 지역을 얘기한다 하면 여수, 사천, 통영, 거제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관광버스는 대기 시간이 많은데요. 손님을 놀아주고 쉬는 시간에 차량 점검도 좀 하고 실내 이제 청소도 좀 하고 손님들 오기 전에 저도 조금 쉬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야간에도 운전할 수도 있고 새벽에도 운전할 수도 있고 좀 낮에도 하는데 그게 조금 단점이라 하면 단점이고 장점은 다른 회사는 한 군데 얽매인데 관광버스는 이제 전국을 돌다 보니까 여행 가는 기분도 있습니다. 매번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맞이할까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여행한 모든 분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면서 일상생활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의 박준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발생한 신생아 불법 입양 사건이지 일명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에서 불법 입양까지 이 대한민국 현행 제도상 어떤 허점이 있는지 자세히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이 사건이 지난 3월에 발생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건이 좀 확대될지 몰랐는데 네. 지난 3월 초였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대구 남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30대 여성 A씨가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하는 일이 이제 알려진 건데 A씨가 사라지고 열흘이나 뒤에 이제 다른 30대 여성 B씨가 병원에 찾아와서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한 겁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B씨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구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A씨와 B씨를 이 건강보험법 위반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이게 3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아이를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나타난 B씨가 구속이 지난주에 네,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모 A씨는 그러니까 불구속되면서 이 사건 실체가 좀 더 지난주부터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알려졌을 때 3월 달에 이 B씨가 한 언론사에다가 입장문을 보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친모의 아기를 대신 키우려던 선의가 있었는데 선의였다. 네. 그게 거기서 비롯된 불찰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기를 사고 판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 37세의 B씨가 그러니까 2020년 10월부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접근해서 이미 한 3명의 아동을 그 불법적으로 입양한 것이 최근에 또 드러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번째. 아이인데 네네. 그 모두 이제 다른 사람의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B 씨는 직접 양육하려고 했다면서 이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지인 3명과 산모 등을 아동매매 혐의 그리고 친자식인 것처럼 허위 출생 신고를 한 부모 등 5명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네, 그 당시 A 씨가 출산한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사건 발생 후에 이제 지자체와 연계된 위탁 가정으로 좀 가게 됐고요. 현재 안전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일단 있습니다. 불법 입양은 되지 않았군요. 네. 그건 좀 다행인데 이 산모 바꿔치기가 이전에 더 있었다. 그냥 한 사람한테 이미 벌써 3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가 이렇게 이분들한테 적용이 됐다고 했는데 네. 이건 그 친모 A 씨가 처음부터 B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애초에 병원에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네. 진료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했다라는 했다 그거죠. 건데 그러니까 3월에 입건됐을 때 그 A 씨와 B 씨는 인터넷으로 그 알게 된 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으나 네. 그 나중에 그 계속 조사를 해보니 두 사람 관계에 대해서 진술이 좀 엇갈렸다고 하고 최근에 이렇게 드러난 결과 이 두 사람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게 공모를 했다는 정황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공모를 네. 했다 이렇게 네네네.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간 불법 입양한 아이들이 허위 출생 신고를 한 거잖아요. 네. 이거 어떤 식으로 된 거예요? 네, 뭐 당연하게도 지금 현행법상 출생 신고의 의무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있죠. 네. 출생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제 내려지기도 네. 하는데요. 8촌 이내 혈족이나 또 4촌 이내 인척이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모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생 신고의 주체는 분명 부모로 돼 있습니다. 정부는 허위 출생 신고를 막기 위해서 2명이 보증을 서게 했던 인후보증제를 2016년에 없앴는데요. 이제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산모 치료 기록이 있어야만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받아주는데 이 부모를 가장한 사람들이 가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이 위조 여부를 좀 확인하기가 좀 바로 출생 증명서나 그렇습니다. 산모 바로 진료 기록이 위조가 예. 쉽군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거라고 분석이 됩니다. 인후보증제 같은 경우에 그 네. 보증인을 섭외를 해버리면 오히려 허위 신고 가능성이 있다면서 예전에 그런 사례로 허위 신고가 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문제라서 뭐 바뀌고 한 개선을 그런 한 과정이 건데. 있는데 네. 그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지난해 5월달에 그 포털 사이트 그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친모와 그 신생아를 주고받은 한 여성의 불법 입양 혐의로 또 경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 현행 제도상 입양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생 신고와 지자체 상담 과정이 필수인데, 근데 이거 한편에서는 호적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이런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 호적에 남기지 않고 싶어서 이런 네. 불법 입양을 선호하는 분들이 좀 있다. 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막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런 허점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 대책을 좀 미리 세웠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현재 이제 그 한국에서는 병원에서 이 출산 기록을 공공기관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출생 신고를 막기 위해서 네. 의료기관이 이제 공공기관에 출생 사실을 직접 알리는 출생 통보제를 좀 도입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있거든요. 네. 허위 출생 신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병원의 어떤 뭐 각성, 뭐 책임 의식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 이 출생 통보제의 도입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온 사안이고요. 지난해 법무부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정부가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제 출생통보제가 담겨 있긴 합니다. 그 출생통보제 찬성 여론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면서 이렇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의료계가 반대하는 입장을 좀 설명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의료기관이 민간 영역에 있는데 민간 영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 출생 신고를 의료기관 몫으로 넘기면 국가가 아동보호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민간 영역에 떠넘긴다 이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비용과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이 병의원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은 아기 몸무게나 성별 같은 거를 기록해서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에 넘어가는데 네. 이 심평원에서 이 지자체랑 업무 협조가 되면은 그러니까 심평원에 보고된 산모가 일정 기간 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자체가 파악해서 그거를 의무자에게 그 출생 신고를 하라, 계도를 하라 이렇게 가능하다는 대안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여론은 찬성 쪽에 기웁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2월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해서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87% 정도가 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라. 그렇습니다. 아동의 이제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이나 보건, 의료, 교육 등 이 아동 권리 보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예,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를 지게 되는 경우에 그 인력 보충과 행정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네. 외에도 이 신고 과정에서 그 실수나 오류가 생기면 이거를 민간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병원에서 분만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결국 산모 아니면은 신생아 건강에 그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 지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다른 국민권익위 의견 수렴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 낙태 우려나 아니면 비인가 시설 출산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방금 얘기한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산모들과 관련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현재 관련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뭐 지난 3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심평원에 위탁해 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좀 가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좀 보충한 이 출생통보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법무부가 지난해 제출한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 좀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상정될 시에는 김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료계에서는 그 해당 안이 의료기관의 출생통보를 의무화한다는 점 큰 틀은 같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요. 그 의료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는 또 업무 분담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면책 반응이 있다면 고려도 가능하다 이런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병원에 미루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계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행 출생신고제가 허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불법 입양이 악용되는 것 외에도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살펴볼까요? 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서 이게 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서 좀 나온 자료를 좀 보면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332명이 학대를 당한 걸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학대까지 이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학대를 당하고 나서야 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보건이나 의료, 권리 보장이 교육에서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제외되고요. 학교도 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고 이 방임이나 학대를 당해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의해서 태어나는 아이 전체의 99.6%에 달하는 아이들의 누락을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짚어볼 부분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구미 3세 이하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나긴 했지만 이 재판 때 피고인의 출산 추정 시점 등을 근거로 이 아동 매매나 또 불법 입양이 의심된다는 게 당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의견. 시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사건의 연관성도 같이 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일단은 모든 인간의 탄생은 존중받고 제대로 기록돼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도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하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혼 부의 경우에 그러니까 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법을 보면은 그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엄마가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난 2015년에 보완하기 위해서 사랑이법이 생겼는데 이렇게 모의 이름의 주소 그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아버지인 부가 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뭐 이런 그 허점이 또 있다고 하고요. 네. 그 제가 이렇게 오늘 오랜 시설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요거 예전에 산모 바꿔치기 사건에서 여하튼 한번 짚고 싶은 게 애초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 접수된 사건이라서 네. 이 병원에 접수한 대로 출생 통보한다고 해서 이게 막지 못할 사건이니까 허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근본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미혼모도 혼자 나와서 기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급할수록 돌아가자. 네, 두 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관련 교육 열리는 곳을 서유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지금 추세라면 2년 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요. 노인이 많아지는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열리는 곳 찾아봤는데요. 현장 소리와 강의를 진행한 대구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조형식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든가 속상한 일이 있고 그럴 때는 저기 중간에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외워놔도 오늘 교육을 잘 들으신 거예요. 아셨죠? 어디에 전화한다고요? 맞아요. 우리 노인대학이나 첨들로 다 저 번호가 다 적혀져 있죠. 오늘 강의는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이 강의 주제였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행동이 노인학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노인학대 의심이나 목격할 경우 신고하고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일단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모두 교육에 조금 관심을 받고 적극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고 의무자분들이신 종사자분들이 업무와 연관성이 높아서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었습니다. 현재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는 발생 공간과 형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2021년에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가정 내 학대가 88%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43%의 비율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체적 학대랑 방임 학대 유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여러 유형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 학대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가정에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 신고하기가 더 어려운데요.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들은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정수입니다. 노인학대하면 이제 1577 1389로 전화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화를 하라 이 말이지.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뭐 아무도 학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착한지 선생님들이. 나는 이점질입니다. 97입니다. 키가 조금 약간 가버려서 그냥 벌러 듣지. 강의 한 양반이 와서 너무너무 작극이 잘했지. 잘해서 정말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장성화입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이런 교육을 듣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라서 신고 의무자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119 구급대원 또 신고 의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노인 학대 부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학대가 겹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강사님께서 학대 사례를 설명을 해주셔서 사례 관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게 되어서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지만은 평소에도 어르신들께 공경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이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노인 요양시설은 분기별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의 의무도 있는데요. 강의가 열린 요양시설의 정혜명 원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요양기관을 운영하다 보니 다양한 노인 학대 사례들을 접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어르신의 연금을 편취하거나 통장 관리 핑계를 대고 자녀가 돈 관리를 하다 보니 정작 어르신들이 필요할 때는 본인의 의사대로 사용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도 경제적인 노인 학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은 생활 습관 속에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케어 시 밤에도 파티션을 설치한다든가 모든 일상 속에서 어르신들의 의사를 항상 먼저 여쭤보고 도와드리려고 애를 쓰고 직원들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사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팔이 물리고 핥히고 뭐 이런 일들이 일수라서 직원들이 가죽 소재로 만들어진 긴 장갑을 끼고 기저귀 케어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어르신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하지만 요양원에서 넘어지면 노인 학대이고 방임으로 몰고 가는 일이 있다 보니 그럴 때는 많이 속이 상합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저희를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학대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합시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